안녕하세요. 저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땐 그저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노력하는 만큼 더욱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센 풍파들이 쉬지 않고 제 인생에 들이닥치더군요. 저는 지금부터 그 바람잘 날 없었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작게 농사를 지으며 저와 여동생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3남매를 키우셨죠. 그리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한 지방 국립대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전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생활비와 모자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쉬지 않고 뛰었죠. 바쁜 와중에도 학창 시절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전 친구들의 술자리나 동아리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내비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 별명은 강길동이었어요. 쉬지 않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면서 친구들은 제 성인 강을 따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야, 강길동, 너 이번 동아리 모임엔 꼭 나오는 거지? 김성현이라는 동갑내기 남자애는 제가 곁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둘이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하진 않았지만 친한 무리에 함께 속해 있어 대학 시절에 많이 어울려 놀곤 했었죠. 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제게 종종 자기 형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길동아, 난 진짜 너 볼 때마다 우리 형 생각나. 우리 형이 나랑 6살 차인데 형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 근데 길동이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두 번째로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야. 딱 우리 형 같아. 성현이는 자기는 세상에서 형이 제일 좋다면서 배시시 웃더군요. 나중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제게 형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듣던 대로 인상이 참 선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본가가 서울이라는 성현이의 형은 졸업할 때까지 실제로 볼 일은 없었지만요. 저는 졸업 후 취직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면 대기업은 못 돼도 중견기업 중 한 군데엔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학벌에 대한 허들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도 이력서를 넣었고 합격한 회사 중 복지가 그나마 제일 나았던 곳에 몸을 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성현이뿐 아니라 대학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하거나 끊겨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31였던 당시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엄마가 암이라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남동생은 제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다행히 수술받고 치료를 받으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아는지라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비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저는 우선 준비하던 결혼을 미루고 결혼 자금으로 엄마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시켰죠. 남동생은 농사를 돕느라 아빠 강원도를 떠날 수가 없었고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살던 여동생은 제부를 따라 제주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식구들 모두 빠듯하게 살고 있던 걸 잘 알았기에 저는 온전히 엄마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만나던 남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도 돈도 모두 잃고 엄마의 건강만을 바랐건만
엄마는 결국 투병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불행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전 그해 어느 날 저는 굉장히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야, 강길동, 진짜 오랜만이다. 그 사람은 바로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친구였던 성현이었습니다. 우린 대학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만에 만난 성현이는 여전히 밝고 유쾌하더군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던 성현이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근황을 묻더라고요. 잘 지냈어? 결혼은 했고? 아니, 작년에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긴 했는데 바람나서 헤어졌어. 그래? 에이, 뭐 요새 결혼이 필수인가? 나도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인사치레처럼 제게 결혼 여부를 물은 성현이는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제게 익숙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길동아, 아니, 인영아, 너 혹시 우리 형 기억해? 내가 옛날에 너한테 우리 형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잊니? 형은 잘 살고 계셔? 그럼 우리 형 회사 다니다가 돈 모아서 자기 가게 차렸어. 어엿한 요식업장을 가진 사장님이라고. 우리 형 멋지지? 근데 우리 형도 3년 전에 여자가 바람 피워서 파혼한 뒤론 여태 장가를 안 갔어. 어쩜 너랑 상황도 이렇게 비슷하냐? 그치? 그래서 말인데, 인영이 너 우리 형 한번 안 만나볼래? 우리 형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진짜 사람 하나 성실하고 착하거든. 뭐? 야, 됐어. 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형 타령이니? 저는 성현이의 제안을 웃어 넘겼습니다. 친구의 가족을 소개받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성현이의 형 이야기를 들은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성현이의 형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죠. 어? 형, 여기야. 인영아, 인사해. 우리 형. 아, 안녕하세요. 강인영입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가 즐거웠는지 그날 성현이는 많이 취했더군요. 비틀거리며 밖에 나갔다 온 성현이가 뭘 하고 왔나 했는데 성현이는 자기 형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혼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마 제게 자신의 형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았죠.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성현이의 형은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그쪽이 인영 씨였군요. 반갑습니다. 성현이 얘가 대학 다닐 때 인영 씨 이야기를 무지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성현이의 형은 인상이 훨씬 좋더군요. 성현이가 취해서 엎어져 있던 사이 저는 그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그분의 선한 인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알고 보니 그분의 식당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기에 저는 다음에 한번 식당에 놀러 가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며칠 뒤 그분의 식당에 놀러 갔던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 연인이 되었고 늦은 나이를 고려해 짧은 연애 후 웨딩 마치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은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며 전셋집과 혼수 그리고 결혼식 비용까지 일체 부담하더군요. 미안해하던 제게 남편은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며 도리어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우연히 다시 만난 성현이 덕분에 나이 35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님 또한 우리의 결혼을 굉장히 반기셨습니다. 난 우리 동훈이가 평생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인영이 너처럼 착한 애를 만나려고 여태 얘가 장가를 안 갔던 거였어. 역시 사람 인연은 다 때가 있는 법이구나.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처음 생긴 며느리인 절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게다가 이젠 제 시동생이 된 성현이 또한 제가 가족이 된 일을 굉장히 기뻐했죠. 길동아, 아니 형수님, 이거 참 형수님이란 말이 입에 착착 안 붙네. 아무튼 형수, 난 20살 때 형수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았다니까요. 저 사람은 분명 우리 형 짝이 될 사람이다 하고 말이에요. 갑자기 쓰게 된 존댓말이 좀 어색했지만 저와 시동생은 바뀐 호칭과 말투에 차츰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둘이 있을 땐 서로 반말을 쓰기도 했는데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린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시댁과 자주 왕래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주신 만큼 저도 두 분께 굉장히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결혼 생활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죠. 동서는 저와 달리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의 지원을 받아 옷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부잣집 딸의 회사 대표라니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인 것 같은 동서가 저는 무척 멋있다고 생각했죠. 동서 같은 멋진 손아래 동서가 생겨서 나 너무 기뻐. 우리 잘 지내보자. 뭘 또 잘 지낼 것까지야. 아무튼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드리긴 할 건데 윗사람이랍시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들이 형 동생인 거지 우린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동서와 친해지고 싶던 저와 달리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 동서의 말에 어버버하고 말았는데 몇 번 동서를 겪어보니 그런 제 생각에 확신이 서더라고요. 동서는 다른 식구들 앞에선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서 저와 둘이 있을 때면 제 말에 잘 대답도 않고 깔보듯 말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와 거실에 둘이 남게 된 어느 날 동서에게 대놓고 물었죠. 동서,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날 싫어해? 눈치는 있네. 맞아요. 저 형님 싫어요. 연애 시절 때부터 우리 남편이 형님 얘기를 어찌나 하던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궁금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와서 보니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던데 남편도 시부모님도 왜 그렇게 형님을 좋아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좀 지켜보니까 형님이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아양을 잘 떨어대더라고요. 저는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처세술 하나로 살아남는 지새끼 같은 직원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형님이 딱 그 짝이지 뭐예요? 형님, 저보다 나은 거 하나 없는 형님을 그나마 형님이라고 불러줄 때 그때 알아서 처신하세요. 제 남편이랑도 그만 시시덕대고 시부모님한테도 아부도 그만하시고요. 아주버님이 돈 좀 잘 번다고 그 옆에 빈대 붙은 자기도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동서는 생각보다 더 저를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이없는 이유로 말이죠. 도가 지나친 발언에 화가 난 저는 그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뭐? 빈대? 그리고 내가 언제 서방님이랑 그렇게 시시덕댔다고 그래? 내가 서방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만나기를 해. 그냥 생일 때 축하 문자 주고받고 시댁에서 만날 때 가족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단데. 동서, 너무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시라고요. 형님 같은 여자가 제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선 엄청 급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피해의식은 무슨, 그것도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나 하는 거죠. 그날 저와 동서는 끝나지 않는 언쟁을 한참이나 계속했습니다. 마트에 갔던 식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후 우리는 굉장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어요. 대충 제게 전말을 들은 남편 또한 동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굳이 시부모님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저와 동서의 이야기를 전하며 더 이상 동서가 제게 함부로 굴지 못하게 하라며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뒤 첫 아들을 낳았고 3년 뒤인 나이 40엔 어렵게 가진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비록 둘째를 낳을 때 몸이 급속도로 약해져 일을 그만둬야 하긴 했지만 이만하면 제법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에겐 거대한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 그 불행은 바로 남편 식당의 폐업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바로 그 시기가 겹치며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한순간에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죠. 아직 어린 첫째와 100일이 갓 지난 둘째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둘째가 너무 어리고 몸도 회복이 되지 않은 탓에 저는 당장 일을 나갈 수가 없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며 남편 또한 무작정 망연자실해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잠시 풀이 죽어 있긴 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 금세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짧은 구직 생활 끝에 한 공장 생산직으로 취직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불행은 너무도 빠르게 또다시 우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아무리 봐도 내 눈에 내 손이 안 보여. 공장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편은 서툴게 의욕만 앞서서 일하다 그만 공장 기계에 손이 끼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남편은 결국 오른손을 절단해야만 했죠. 식당이 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불행에 씩씩했던 남편 또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은 매일같이 방 안에 틀어박혀 우울해했어요. 다행히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가더군요. 여보, 일어나서 밥 좀 먹어봐. 어? 당신 이러다 정말 쓰러져. 안 먹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평생 이 병신 같은 몸으로 당신에게 짐만 되며 살아가게 될 거야. 나 같은 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 화도 내보고 애원을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정말 배고플 때 국물만 몇 모금 들이킬 뿐 통 먹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아직 빚은 다 갚지도 못했지. 애들은 먹여 살려야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주식으로 크게 돈을 날린 지 얼마 안 되셨던 때라 시댁에서도 우릴 도와주지 못하셨죠. 친정 또한 아빠가 연로해지셔서 결혼한 후 아빠를 모시고 살던 남동생이 외벌이를 하며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던 터라 여유가 없었고 여동생네 제주도 가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때라 차마 손을 벌릴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형수, 저 왔어요. 형은 좀 어때요? 그 와중에 우리에게 한 줄기 동아줄을 내려준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살피러 저희 집에 온 시동생은 안색이 어두운 제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이게 뭐예요, 서방님? 2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우선 급한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2천만 원이요? 하지만 우린 이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약속도 못 드려요. 괜찮아요. 저 사진관 차릴 때 아무 조건 없이 형이 1,000만 원이나 도와줬어요. 갚겠다는 것도 형이 거절해서 못 갚았고요. 그때 그 도움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형수, 우리 형 옆을 여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형 지금은 비록 큰 충격에 빠져서 저러고 있긴 하지만 분명 다시 기운 차리고 일어설 거예요. 형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 강한 사람인 거. 시동생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전 결심했습니다. 시동생 말대로 언젠가 일어설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든 남편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전 고민 끝에 시댁에 찾아가 무릎 꿇고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돈을 벌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이 이래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그 돈마저 부족해요. 염치 없지만 저희 애들 두 분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하니? 아픈 내 아들 어떻게든 책임져 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내게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해야지. 애들은 걱정 마라. 오로지 네 건강이 또 상하지 않게 네 몸부터 챙겨. 시어머니는 그새 많이 야윈 저를 보며 눈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둘인 저를 받아준다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많이 약해진 허리며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과 애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동안 남편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 만큼 이번엔 제가 남편과 애들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했습니다. 가끔은 대학교 시절에 하던 전단지 돌리는 알바도 했었는데 몇 푼 되지 않는 부업보단 수입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을 보러 저희 집에 온 시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단지 홍보 효과가 꽤 괜찮나 봐요, 형수. 계속해서 전단지 알바 자리가 들어오는 거 보면요. 제 사진관도 요새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전단지 홍보나 해볼까요? 그것도 좋죠, 서방님. 그럼 그 전단지 홍보할 때 다른 사람 말고 저 써주시면 안 돼요? 이상한 알바 걸리면 전단지 막 밖에다 버리고 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왕이면 믿을 만한 가족이 해주면 좋잖아요. 형수가요? 에이,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왜 못해요? 제발요, 서방님. 저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시동생은 곤란해 보였지만 제가 사정사정을 하자 하는 수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평일날 시동생의 사진관에 찾아가게 되었죠. 문제는 제 식당 일이 쉬는 날이라 시부모님께서 지방의 친척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였어요. 5살인 첫째야 남편에게 맡기고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막 돌이 넘은 둘째까진 남편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손이 불편한 남편에게 아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을 마음 놓고 부탁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곳이라면 어려웠겠지만 저는 시동생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 하는 수 없이 둘째를 등에 업고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제 등에 업힌 둘째를 보고 시동생은 기함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서방님. 근데 오늘은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애를 집에 두고 올 수도 없어서요. 그래도 절대로 일하는 데는 방해 안 되게 할게요. 우리 애 순해서 많이 울지도 않아요. 아니, 일 걱정이 아니라 형수가 걱정돼서 그러죠. 형수, 차라리 애를 제가 보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서방님은 여기 일하셔야죠. 저 정말 괜찮아요. 여기 이거 돌리고 오면 되죠? 저 다녀올게요. 형수! 시동생은 애타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얼른 전단지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시동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더 많은 전단지를 돌리고 들어오자 싶었어요. 길거리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부러움이 슬쩍 고개를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왜 남들을 부러워해? 내 행복의 결실은 내 등에, 그리고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힘내자 강인영.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전단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동생의 사진관에 방문하길 바랐죠. 그런데 일을 하던 와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누군가 싶어서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동서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시동생의 사진관 근처에
동서에 회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동서가 창업 초기에 피팅 모델 사진을 찍으러 시동생의 사진관을 오가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는 시동생의 말을요. 아는 척하지 말까 싶다가도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의 주위엔 같은 회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였기에 저는 일부러 더 반갑게 목소리를 높여 동서를 불렀습니다. 괜히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가 동서가 회사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서, 여기서 다 만나네? 그런데 제가 크게 손까지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저는 동서가 제 말을 못 들었나 싶어 일부러 동서 앞까지 다가가 동서를 불렀죠. 동서, 멀어서 내 말이 잘 안 들렸나 봐.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위 직원들은 동서를 쳐다봤는데 왜인지 동서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동서는 마치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누구신데 절 동서라고 부르시냐고요? 전 그쪽 전혀 모르는데 왜 자꾸 아는 체를 하세요? 대표님 모르는 분이에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좀 미친 사람 같은데? 저기요, 저 그쪽 모르니까 괜히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다들 가죠. 황당했습니다. 앞에서 보나 옆으로 보나 분명 동서가 맞는데 동서는 저를 무시하다 못해 아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졸지에 이상하고 미친 사람이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벙찐 채로 그 자리에 잠시 굳어버렸죠. 아, 진짜. 왜 사람 앞을 막고 서 있어요? 비켜요. 동서는 그런 저를 옆으로 팍 밀치더군요. 저는 순간 둘째가 다칠까봐 등에 업힌 둘째를 붙잡았고 다행히 둘째는 무사했지만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는 척하기 싫으면 말면 되지. 왜 사람을 밀쳐? 등에 애 업고 있는 거 뻔히 봤으면서 애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여전히 못됐어? 못돼? 저기요. 아까부터 말하지만 전 당신 모른다니까요? 전단지 돌리러 왔으면 얌전히 전단지나 돌리고 갈 것이지. 왜 엄한 사람을 계속 붙잡아요? 하긴 머리가 제대로 달린 사람이면 전화에 애까지 없고 저런 일이나 하고 있지도 않겠지.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뭐? 한심?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와 동서는 동시에 제 등 뒤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뒤에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시동생이 동서를 노려보고 서 있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형수가 들고 있는 전단지 안 보여? 내 스튜디오 전단지잖아. 동서는 제 손에 들린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계속 저를 모른 척하느라 바빴으니 미처 전단지의 내용까진 보지 못한 모양이었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동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동서와 우리를 번갈아 보다 이렇게 말했죠. 대표님 남편분이세요? 아까 저 여자는 모르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대리,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가자. 대표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직원들은 복잡한 가정사에 끼기 싫었는지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더군요. 저는 우는 아이를 앞으로 안고 달랬고 직원들이 다 사라지자 시동생은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애까지 데리고 일하러 나온 형수가 걱정돼서 직원한테 스튜디오 맡기고 나와봤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그렇지 어떻게 형수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전에 분명 경고했지.
형수한테 함부로 굴지 말라고. 그게 그래. 내가 형님 모른 척 좀 했다. 당황하던 동서는 할 말이 없었는지 시동생에게 핑계대길 포기한 듯 했어요. 동서는 이내 인상을 사납게 바꾸며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재수가 없어서. 형님은 왜 하필 제 회사 근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차림새는 저게 또 뭐고 애는 또 왜 얻고 있어? 형님, 저 회사 대표예요. 그런 저를 직원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작정했어요? 그 꼴을 하고 저를 동서라고 부르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체면은 무슨 체면? 내가 동서 형님이면 동서가 대표가 아니게 되기라도 해? 난 그래도 직원들 앞에서 동서를 위해 평소보다 더 반갑게 인사했을 뿐인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말 절 위했다면 그 꼴을 하고 저를 아는 척하지 말았어야죠. 애 얻고 전단지 돌리고 있는 사람이 대표인 제 형님이라고 하면 제 꼴이 얼마나 우습게 돼요? 당신도 그래. 여기 내 회사 주위인 거 뻔히 알면서 창피하게 이런 전단지를 돌려야 되겠어? 여기가 내 남편 사진관인 거 직원들이 다 아는데 애초에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대체 뭐라고 둘러대야 돼? 짜증나 정말. 하다못해 동서는 시동생에게까지 원망의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대체 그놈의 대표 체면이 뭐기에 자기 남편까지 창피하다고 발악하는 건지 한심하더군요. 시동생은 동서를 질린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창피해? 내가? 당신 친정돈으로 쉽게 사업하다 보니까 간절함이라곤 전혀 모르는구나. 내 사업장 지키려면 전단지를 돌리든 춤을 추든 내가 못할 게 뭐야. 당신처럼 생업을 우습게 하는 사람한테 나도 형수도 그딴 취급 받을 필요 전혀 없어. 또 그놈의 형수 편이지. 당신 내가 당신 형수한테 돈 빌려준다고 했던 거 반대했을 때도 기어코 그 큰 돈을 빌려줬었지. 당신이 그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형 손은 병신이 된 상황에서 형님이 저딴 전단지 돌려서 모은 돈으로? 뭐? 당신 다시 말해봐. 누가 병신이라고? 당신 형. 형님, 우리 이참에 툭 까놓고 정리 좀 합시다. 형님 집도 가난하고 남자한테 버림받고 엄마도 암 걸려서 돌아가셨다면서요? 게다가 멀쩡히 잘 사던 아주버님도 형님 만나고 나서 식당 망하고 장애까지 얻은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형님이 모든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도 봐요. 형님 때문에 엄한 우리까지 또 싸우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돈까지 뜯어갔으면 이젠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그 구질구질한 낯짝 좀 더 이상 제가 안 보게 해달라고요. 인생 망친 건 아주버님이나 형님 애들이면 족하잖아요. 야! 듣자 하니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제 욕을 하는 건 어떻게 참을 수 있다고 쳐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제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했다고 운운하는 동서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둘째를 시동생의 품에 턱하고 안겼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시동생이 둘째를 받아들자마자 저는 그대로 동서의 머리채를 낚아챘죠. 아! 아! 이거 못 나? 못 나. 듣자 하니까 인성도 덜 된 게 누구 인생을 망했다고 나불대는 거야? 어디 앞길 창창한 내 가족들 인생에 초를 치려고 들어? 내 남편 손이 병신이라고? 내 남편은 불의의 사고라도 당했다지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넌 왜 그렇게 마음이 병신인 건데? 너 급 좋아하지? 나도 너처럼 인성이 바닥을 치는 쓰레기급 인간은 더 이상은 상종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내 남편 욕하고 우리 애들 싸잡아서 그딴 식으로 말한 거 사과해. 얼른! 여보, 도와줘. 저는 악을 쓰며 동서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놀란 동서는 반항 한 번 못하고 시동생만 부르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싸늘히 노려볼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동서의 머리를 한 뭉텅이 뽑은 후에야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내려놨습니다. 진이 다 빠진 동서는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곡을 하며 울더군요. 엄마, 아빠, 내 머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두지 마. 나도 앞으론 너 절대로 안 봐줄 거니까. 회사 직원들이 너 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너 꼭 솔직하게 말해라. 그 전단지 알바하던 형님한테 개기다가 머리채 다 뜯긴 거라고. 저는 손바닥에 달라붙은 동서의 머리카락을 탁탁 털었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울고 있는 둘째를 시동생의 손에서 건네받고는 다시 둘째를 등에 업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머리털 뜯긴 건 서방님 아내지 제가 아니잖아요. 저 여기 말고 다른 쪽 가서 전단지 마저 돌리고 올게요. 여기선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서 창피해서 더는 못 돌리겠네요. 서방님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여자 하나 챙겨주세요. 네? 이 와중에 전단지를 마저 돌리시겠다고요? 그래야죠. 일은 책임감 있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진짜로 지금 한 푼이 아까울 때라서요. 저 가요. 저는 그렇게 유유히 전단지를 들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동서가 울며 불며 시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전단지를 전부 나눠준 후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시동생은 제게 미안했다며 임금에 5만 원을 더 얹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미안해 여보. 성현이한테 전화 받았어. 당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작 당신을 지켜야 할 난 내 슬픔에만 빠져서 이렇게 한심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 어떻게든 일자리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다시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나 때문에 그 모진 일을 겪게 해서 정말로 미안해. 여보, 정말이야? 이제 정말로 밥도 잘 먹고 힘내줄 거야? 예전 당신으로 돌아올 거야? 예전처럼 당신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짐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이 왜 나한테 짐이야?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남편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의 끝에서 겪은 최악의 일이 결국 남편이 힘을 찾는 장치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기운을 차렸다는 사실에 낮의 일은 까맣게 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다음 날 식당 일을 마치고 애들을 찾으러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방님, 당신도 와 있었네? 분명 제가 일을 나갈 때까진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은 왜인지 시동생과 함께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제 물음에 대답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 저 이혼할 거예요. 집사람한테 통보하고 나왔어요. 자초지종은 부모님께 이미 전부 말씀드렸고요. 네? 어제 일 하나로 이혼까지 하신다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동서는 더 이상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일 때문에 잘 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잔뜩 화가 난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제 부담을 순식간에 없애주기에 충분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다. 물론 어멈 네 일이 마지막 불을 지핀 건 맞다만 오늘 성현이 말을 들어보니 아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더구나. 자기는 귀하게 자랐다고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성현이 애가 여태 집안일을 도맡아 했대. 그뿐이냐?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친정에 돈 빌리고 친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못 박으니까 성현이 벌이를 죄다 자기 사업에 가져다 썼다는구나. 그 지경이면 생활비라도 아껴 쓸 것이지.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명품 옷을 그렇게 사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여태 이놈들이 애가 안 생겼던 게 성현이 탓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린 성현이 애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성현이 이놈이 둘째 며느리를 감싸주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더구나. 둘째 걔가 자기 몸 망가지는 거 싫다면서 임신하기 싫어했었대. 게다가 재작년엔 실수로 임신을 했었는데 성현이 몰래 지웠다가 약 처방전을 보고 성현이가 알아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크게 싸웠더랜다. 임신하기 싫은 거 이해한다. 그래도 자기 서방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기가 차서 원. 시동생은 면목이 없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어머마, 둘째 그것이 어제 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했다며? 혹시 상처받진 않았니? 우린 너 때문에 동훈이가 불행해졌다는 생각 일절 않는다. 너처럼 귀한 복덩이가 또 어디 있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니? 그러니까 걔 말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 알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지만 저 사실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닌다는 동서의 말만큼은 도저히 떨쳐내질 못했었거든요. 동서의 말이 정말 사실이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랬으니 제 마음을 꿰뚫고 있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었던 시동생은 이혼 소송 끝에 손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시동생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이혼 과정에서 동서는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던 모양인데 시댁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동서에게 시동생은 이렇게 말한 후 동서를 끌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밖에서 말하기 더는 창피해서 당신이랑 못 살아. 내 사회적 체면 나도 당신 못지않게 중요해. 시동생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동서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는데 그때 동서는 아예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지. 술에 취한 동서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엔 기함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받은 거 뭐라고 하나 들어라도 보자 싶어 저는 전화를 끊진 않았죠. 하지만 역시는 역시였어요. 동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너처럼 하찮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나 밖에서 왜 이혼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해. 알아? 내 인생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에 이혼이란 흠이 생긴 거라고. 야, 난 처음부터 시댁에서 여왕벌처럼 구는 네가 정말 싫었어. 이제 내 남편도 네 편으로 만들어서 나 이혼시키니까 속이 시원하냐? 이 가증스러운 인간아.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고강희 씨, 당신 이혼당한 건 다 당신 행동에 따른 업보야. 자기 체면만 중요하고 정작 소중히 해야 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남편과 신뢰를 저버린 당신 탓이라고. 그 와중에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보고 당신 남편은 당신 인성에 학을 뗐을 뿐이야. 고강희 씨, 억울해할 필요 없어. 원래 세상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당신이 그동안 어리광 피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 이제라도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걸 깨달았으면 정신 차리고 철 좀 들고 살아.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좀 갈고 닦으라고. 대낮부터 술 처먹었으면 곱게 발 닦고 자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고 그 번호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동서인 듯한 모르는 번호들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긴 했는데 저는 그 전화들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은 전부 했으니 괜히 전화 받아서 감정 노동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열심히 행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알아본 끝에 직업 교육을 받고 장애인 동료 상담사가 되어 일하고 있어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직업이라며 남편은 꼭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죠. 나도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 당신 덕분에 빨리 절망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같은 처지 사람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어. 참 선한 남편다운 말이죠. 그런 남편 덕에 최근엔 벌이가 많이 나아져 우린 빚도 많이 갚고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의 벌이가 생기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선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늙음하게 생긴 손주 보는 즐거움을 자신들에게서 빼앗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희를 위해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 두 분 덕에 우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시동생은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는데 동서와의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최근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형, 의수는 어때? 잘 맞아? 시동생은 부담스러워하는 남편을 끌고 가 끝내 의수를 맞춤 제작해줬습니다. 저조차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선뜻 사주지 못했던 걸 선물해준 시동생에게 너무 고마워 저는 눈물까지 흘렸죠. 그리고 얼마 전 시동생은 가족들에게 동서의 근황을 이야기해주더군요. 몇 달 전에 강희한테 전화 왔었어.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잘난 네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하랬더니 전 장인어른이 더 이상 걔 사업에 돈 빌려주는 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대. 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 끊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쇼핑몰 사이트 폐쇄됐더라. 망한 거지 뭐. 그렇게 대표 거리더니 동서의 회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채 1년도 버티지 못할 부실 기업이었더라고요. 어차피 동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갈 테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동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기를 빌어주었죠.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남편의 의수를 본 제 친정 식구들은 감탄을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많이 여려지신 아빠는 남편의 손을 볼 때마다 눈물을 짓곤 하세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강해진 남편은 그런 저희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는 속상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저는 비록 한 손이 없지만 인형이라는 더 큰 행운을 다른 손으로 꼭 쥐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장인어른. 우리 남편 참 많이 달라졌죠? 아니, 달라졌다라기보단 드디어 굳건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거겠죠.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식당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벌이는 더 수월하더라고요. 남편이 힘을 내준 만큼 저 또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한 발씩 내디디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듯 저는 수많은 불행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이야기하며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은 인생에 얼마나 더 많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진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처럼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행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불행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나면 그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모든 분들에게 밝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